적의 계획을 분쇄하는 게 제대로 된 싸움이고, 싸움에서는 개길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애플이 망하면 삼성전자에 좋은 일일까요? 나 혼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 누군가와 협력해야 한다. 매사 대결 구도를 만들고 또 이기려고만 드는 사람이다.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죠? 실제로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 이 근육 키우겠다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보디빌더 같은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요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이죠. 우크라이나는 뭐 거의 멘붕이고 유럽도 어쩔 줄 몰라하고 우리도 걱정이 한가득이죠. 오늘은 이럴 때 필요한 손자병법 한 구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공편에 있는 말인데 41년 손자병법에는 싸울 엄두도 못 내게 하라는 소제목을 달고 써놨습니다. 적의 계획을 분쇄하는 게 제대로 된 싸움이고, 적의 동맹을 깨는 건 그 다음, 적의 군대를 쳐부수는 건 또 그 다음이다. 손자병법에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걸 최고라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 한다 고 돼 있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오늘 볼 벌모, 벌교, 벌병이에요. 나폴레옹과 히틀러, 한때 유럽 거의 전부를 소나기에 넣었었죠. 그런데 어디서 꼬였나요? 러시아 또는 소련을 쳐들어갔다가 꼬였죠. 히틀러는 공산당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서쪽으로는 영국, 프랑스, 동쪽으로는 소련과 동시에 양쪽으로 전쟁을 벌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을 먼저 맺어놔요. 서쪽으로만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놓고 왜 뒤늦게 소련으로 쳐들어갔느냐?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주목하는 건 석유예요. 독일과 소련 사이에 가장 치열한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유명하죠. 독일군과 소련군을 합해서 거의 2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냈어요. 그런데 스탈린그라드가 어딜까요? 자, 보세요. 모스크바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거의 중동 다 가서 있어요. 이 근처가 뭐냐? 이 동네가 러시아의 유전지대예요. 전쟁하려면 탱크 굴려야죠. 전투기 날려야죠. 쉴 새 없이 공장 돌려야죠. 그러자면 석유가 끝도 없이 필요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당연히 독일과 소련이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핵심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련이 독일에 석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쟁 초기에 독일이 쓴 석유의 약 10% 이상을 소련에서 공급받았어요.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다? 그 말은 소련으로부터 석유 공급이 끊긴다! 라는 뜻이 돼요. 가뜩이나 석유가 부족하던 독일로선 치명적이었죠. 중국 메이커가 약진하긴 했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은 여전히 갤럭시와 아이폰이 양분하고 있죠. 그럼 애플이 망하면 삼성전자에 좋은 일일까요? 중국 당국의 방해로 아이폰이 판매 부진을 겪으면 삼성전자에는 좋은 소식일까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갤럭시와 아이폰은 분명히 경쟁자예요. 하지만 아이폰의 판매 부진이 삼성전자에 좋은 일이냐? 희소식이 아니에요. 아이폰의 액정 화면과 또 반도체,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어요. 아이폰의 판매 부진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됩니다. 영화 친구 기억하세요? 거기 유호성의 극중 대사가 있어요.
밟을 때는 쳐다만 봐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확실하게 밟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는 개길 생각도 못한대. 싸움에서는 개길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을 쓸 때는 싸울 엄두도 못 내게 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엔 좀 더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겁주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싸움 뭐 해보면 네가 이기겠지. 근데 이겨봤자 네가 남는 게 없다. 너도 손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7, 8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냥 없던 걸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싸워봤자 서로 손해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2500년 된 손자병법이 지금도 읽히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 같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쟁이라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게 능사냐? 그게 아니라는 게 또 손자병법의 답이에요. 손자병법은 적과의 공존을 모색해요. 이 시점에서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 공존의 철학. 손자병법이 3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읽히는 고전으로 살아남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전쟁을 벌이는 맞상대 이외의 제3국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을 벌이는 맞상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다른 병법서, 특히 서구의 군사전략서가 교전 상대만을 가정해 적의 완전한 괴멸을 목표에 두는 것과는 다르다. 손자병법은 춘추전국시대에 쓰인 책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나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벌였지만 명목상 같은 황제를 모신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국력을 키워 새로운 왕조를 연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패권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존재였다. 공존하다 보니 언제 제3자에게 뒤통수를 맞을지 알 수 없었다. 힘이 없다면 제3자를 끌어들여 교전 상대국과 대적할 수도 있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의 목적은 패자를 수탈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데 있었다. 싸울 때는 적군이지만 이기고 나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으로 얽혀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경쟁사회는 춘추전국 사회를 닮았다. 나 혼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 누군가와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누군가의 배신도 잊으면 안 된다. 더욱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경쟁자들도 나와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이다. 때로는 내가 이기기 위해 경쟁자들을 무너뜨리지만 그들도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친다. 그 가르침에는 싸움의 기본은 속임수라는 치사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경쟁자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정하는 철학이 숨어 있다. 우리는 늘 표면을 보느라 내면을 놓친다. 현상에 집착해 본질을 보지 못한다. 겉으로 보면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이다. 그러나 그 속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오늘날 우리가 손자에게서 배울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어떠세요? 손자병법에서 흔히 기대하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사 대결 구도를 만들고 또 이기려고만 드는 사람이다.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죠? 실제로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 이 근육 키우겠다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보디빌더 같은 바보짓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싸울 엄두를 못 내게 하라는 손자병법의 구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면 복 받으실 겁니다. 댓글 응원도 해주시면 가족까지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